날 여기서 꺼내줘. 김정호의 간절한 속삭임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대 기업을 호령하며 우러름을 받던 태산그룹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온몸에 연결된 의료기구들과 정맥주사 링거가 그를 침대에 묶어두고 있었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그것들이 아니었습니다. 15년간 그의 곁을 지켜온 운전기사 박민호는 회장님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회장님이 무력한 어린아이처럼 도움을 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택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몰래 들어온 민호에게 회장 정호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는 듯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 거대한 제국의 황제를 이런 상태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정호는 자신의 가족이 아닌 운전기사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평창동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태산그룹 회장 저택은 이른 아침부터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오전 6시 민호는 평소처럼 회장님을 모시러 저택 정문에 도착했지만 무언가 달라진 분위기를 금세 눈치챌 수 있었어요. 정문 경비원들의 표정이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고 평소 인사를 나누던 정원사는 민호와 눈을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15년간 이곳을 드나들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차가운 공기가 저택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오늘은 회장님께서 외출 일정이 없으십니다. 비서실에 연락을 받고도 민호는 쉽게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3일 전부터 회장님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회장님을 직접 만나볼 수 없었어요. 전담 운전기사로서 회장님의 모든 일정을 함께해온 민호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민호는 운전석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외사촌 동생 하영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빠, 회장님 상태가 이상해. 담당이가 처방한 약물 용량이 너무 과해. 2년 전 민호의 추천으로 회장님, 전담 간호사가 된 하영은 의료 전문가로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와 있어. 뭔가 수상해. 조심해. 1시간이 지나도록 저택 안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차에서 내려 저택 주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본관 2층에 위치한 회장님 침실 창문을 올려다보니 커튼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평소 회장님은 아침 햇살을 좋아해 항상 커튼을 열어두셨는데 말이죠.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민호가 돌아보니 최상훈 경호원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회장님 안부가 궁금해서요. 혹시 오늘 정말 일정이 없으신 건가요? 그런 건 운전기사가 알 바 아니죠.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상훈의 차가운 말투에 민호는 더욱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 고개를 숙이고 차로 돌아왔어요. 시동을 걸고 저택을 빠져나오는 척하다가 민호는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후 2시 하영에게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지금 점심 교대 시간이야. 직원 출입구로 와. 내가 길 안내할게. 민호는 조심스럽게 저택 뒤편으로 접근했습니다. 직원 출입구에서 하영이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흰 간호복을 입은 하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오빠, 큰일이야. 회장님께 투여하는 약이 일반적인 진정제 수준이 아니야. 이 용량이면
계속 의식을 잃게 만들 수도 있어. 하영은 민호의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하영이 속삭였어요. 아까 담당이가 약을 더 늘리라고 지시했어. 이러다가는 말을 끝맺지 못한 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는 동생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하영아, 우리가 회장님을 구해야 해. 도와줄 수 있지? 당연하지. 오빠가 회장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아. 나도 2년 동안 모시면서 정이 많이 들었어. 둘은 조심스럽게 회장님 침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의료진 교대 시간이라 복도는 한산했어요. 하영이 먼저 방안을 확인한 후 민호에게 손짓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정호의 모습에 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평소 단정하고 위험 있던 회장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에는 각종 의료기구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특히 정맥 주사로 연결된 링거에는 알 수 없는 약물이 계속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잡자 정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영이 재빨리 링거 라인을 조작했어요. 일단 약물 투여를 중단시킬게. 그리고 하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이건 각성제야. 응급실용으로 몰래 가져왔어. 회장님 의식을 깨울 수 있을 거야. 하영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정호에게 각성제를 투여했습니다. 5분쯤 지나자 정호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초점 없던 눈동자가 민호를 알아보는 순간 정호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호야. 네, 회장님. 저 민호입니다. 하영이도 있어요.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손을 꽉 잡으며 간신히 말을 이어갔어요. 날 여기서 꺼내줘. 그 간절한 목소리에 민호와 하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영이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 오기 전에 몰래 빠져나가야 해. 둘은 힘을 합쳐 정호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지만 민호가 등에 업었어요. 하영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이쪽이 화재 대피로라 감시 카메라가 없어. 비상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정호는 민호의 등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3층을 내려왔을 때 갑자기 위층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이 없어졌다. 모두 찾아. 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는 더 빨리 계단을 내려갔어요. 정호를 업은 채로 뛰다시피 했죠. 직원 주차장에서 차 타고 나가자. 1층에 도착하자마자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저택이 발칵 뒤집힌 것이었어요. 민호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하영도 뒤를 따랐죠. 저기, 오빠 차 보여. 직원 주차장에 세워둔 민호의 차까지는 50m 남짓. 뒤에서 경비원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민호는 차 문을 열고 정호를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하영아, 넌 여기 남아. 내가 도와준 걸 들키면 안 돼. 하지만 오빠, 괜찮아. 나중에 연락할게. 회장님 약은 내가 챙겼어. 고마워, 하영아. 하영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시동을 거는 순간 경비원들이 주차장으로 뛰어들었어요. 저기다. 차를 막아. 민호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미끄러졌고 차는 총알처럼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백미러로 보니 상훈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복잡한 골목길을 누비며 혹시나 있을지 모를 추적자들을 따돌렸습니다.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30분을 더 달린 끝에 마침내 자신의 작은 집에 도착했어요. 변두리의 오래된 빌라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정우를 조심스럽게 안아 집 안으로 들여놓은 민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우는 민호가 마련한 침대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회장님.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민호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지금은 쉬세요. 다 나으신 다음에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민호는 정우의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누가 회장님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이 자신에게 하려던 그 말이 무엇인지도 궁금했습니다. 새벽 3시, 박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실 창문 너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택에서 회장님을 빼내온 지 10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말이죠. 민호의 주소지는 과거에 제출한 주소지에서 2번 더 이사를 해서 잠시 동안은 안전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이 집도 곧 찾아낼 것입니다. 침실에서 정호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무언가에 시달리는 듯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흔들자 정호가 깜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동공이 풀려있던 눈이 서서히 초점을 되찾았어요. 정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제 집입니다, 회장님. 어제 저택에서 모시고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정우는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무언가를 열심히 떠올리려는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 했어. 하지만 누군지. 정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기억의 일부가 뿌연 안개 속에 갇혀 있는 듯 했어요. 민호는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회복하시는 게 먼저예요.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하영의 메시지였어요. 오빠, 저택 CCTV에 오빠가 차 타고 나가는 거 찍혔어. 지금 난리야. 조심해.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들통날 줄은 몰랐어요. 한편 태상그룹 회장 저택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대저택의 거실에는 가족들과 주요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준석은 초조한 표정으로 방안을 서성이고 있었고 미경은 소파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님이 갑자기 사라지시다니. 준석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최상훈을 노려보며 다그쳤어요. 당신이 경호 책임자 아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상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죄송합니다. 분명 오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CCTV는 확인했어요? 이동현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들고 나섰습니다. 화면에는 민호가 정우를 차에 태우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박민호 기사가 회장님을 모시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2시 45분경이었어요. 미경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 씨가요? 그 사람이 왜? 15년이나 함께 일했잖아요. 준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뭔가 꿍꿍이가 있었나 봅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수배령을 내려야 해요. 잠깐만요. 그때 박진우 의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렸어요. 사실 회장님 상태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진우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어요. 최근 회장님께서 복용하신 약물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혼미하셨을 수도. 무슨 소리예요? 미경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준석이 침착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박 의사님, 실종되기 전 아버님 상태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특별한 증상이나 이상, 징후가 있었나요? 진우는 잠시 준석을 바라보다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셨고 가끔 의식이 흐릿해지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세를 고려해 약물을 조정하고 있었어요. 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동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상우는 구석에서 불안하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한편 민호는 급히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을 모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어요. 정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여전히 흐릿한 기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쓰러지기 전 누군가 내 방에 들어왔었어. 민호가 짐 싸는 것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어요. 얼굴은 안 보였어. 하지만 분명 아는 사람이었어. 목소리가 익숙했거든. 민호는 정호 곁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어요. 어떤 목소리였는지 기억나세요? 남자였나요? 여자였나요? 정호는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남자였던 것 같아. 나직하고 차분한 목소리. 그 순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창문 커튼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봤어요. 검은색 세단 2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나가야 합니다. 민호는 정호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모자와 선글라스를 정호에게 씌웠어요. 뒷문으로 나가 골목길을 통해 빠져나갈 계획이었습니다. 복잡한 주택가 골목을 누비며 두 사람은 재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정호는 아직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민호에게 의지한 채 필사적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미안하다, 민호야. 너까지 이런 일에. 말씀 마세요, 회장님. 제가 모셔야죠. 10분쯤 걸었을까요? 민호는 미리 연락해둔 지인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운전석에는 민호의 군대 동기인 성진이 앉아 있었어요. 민호는 정호를 뒷좌석에 태우고 자신도 올라탔습니다. 고맙다, 성진아. 설명은 나중에 해. 일단 어디로 갈까?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울 시내는 이제 위험했어요. 더 멀리,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경기도 양평 쪽으로 가자. 거기 아는 펜션이 있어. 차가 출발하자 정호는 뒷좌석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직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어요. 도대체 누가, 왜 나를? 민호는 백미러로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 회장님과 가까운 사람 중 하나일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준석은 서재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박했어요. 네,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사히 모셔와야죠. 전화를 끄는 준석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걱정과 초조함,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감정이 얼굴에 교차했어요. 미경은 자신의 방에서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벽난로에 던져진 서류들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양평으로 향하는 차 안, 민호는 하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데로 간다. 회장님 혈액 샘플 보관해도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근데 여기 분위기 이상해. 다들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조심해 오빠. 민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호는 잠이 든 듯했지만 가끔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미라, 미안해. 정미라. 민호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정미라. 회장님이 무의식 중에 부르는 그 이름이 무언가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평의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펜션. 새벽 5시,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자락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정호는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약물의 영향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듯 얼굴에는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죠. 민호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하영의 메시지였어요. 오빠 큰일 났어. 경찰 왔어.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 민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될 줄은 몰랐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TV를 켰습니다.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태상그룹 김정우 회장이 어제 오후 자택에서 실종된 사건과 관련 경찰은 전담 운전기사 박민호 씨를 긴급 수배했습니다. 박 씨는 CCTV에 김 회장을 차량에 태우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인물로 민호는 TV를 꺼버렸습니다. 이제 자신은 전국적인 수배자가 되었어요. 15년간 충직하게 모셨던 회장님을 납치한 범죄자로 몰린 것입니다. 서울의 태상그룹 회장 저택은 이른 아침부터 경찰차와 사설 경비업체 차량들로 가득했습니다. 준석은 거실에서 경찰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비장했고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님은 심장이 좋지 않으십니다.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 해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십시오. 경찰 간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상그룹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박민호와 관련된 모든 인물을 수사선상에 넣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곧 잡힐 겁니다. 그때 비서실장 동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부회장님, 박민호의 집을 수색했는데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준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갈았어요. 역시 계획적이었군요. 다른 은신처가 있을 겁니다. 그의 모든 인맥을 조사하세요. 한편 회장 부인 미경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네, 모든 서류는 처리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택 의무실에서는 하영이 약품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훈이 불쑥 들어왔어요. 하영은 놀라서 약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 간호사, 어제 회장님 약물 투여 기록 있습니까?
상훈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영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투여했어요. 상훈은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하영이 조작한 기록이었지만 완벽했어요. 그러나 상훈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어제 오후 투약 시간에 간호사님이 회장님 방에 있었는데 약물 수위가 그대로더군요. 하영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당당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아, 그때는 회장님께서 거부하셔서 잠시 후에 다시 투여했습니다. 상우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하영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하영은 상훈이 사라진 후에야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곧바로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최상훈이 의심하고 있어.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양평 펜션에서 민호는 정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제보다는 훨씬 정신이 맑아 보였습니다. 민호야, 내가 너에게 큰 짐을 지웠구나. 민호는 죽그릇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정호는 죽을 한 숟가락 떠넘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를 간절히 떠올리려는 듯한 초조함이 있었어요. 내 기억이 조각조각 흩어진 것 같아. 분명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진이었어요. 야, 너 지금 뉴스 봤어? 내가 전국 수배됐어. 경찰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 민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미 자신의 인맥까지 조사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미안하다. 너까지 엮어서. 미안하긴. 근데 양평도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 거기 펜션 주인이 내 군대 선임이란 것도 곧 알아낼 거야. 민호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또다시 이동해야 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건강 상태가 걱정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사설 경비업체 대표와 함께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박민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핸드폰 위치 추적은 카드는 어제 이후 사용 기록이 없고 핸드폰은 꺼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이 경기도 방향이었어요. 준석은 지도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집요함이 번뜩였어요. 경기도 전 지역을 샅샅이 뒤지세요. 특히 외진 펜션이나 별장 지역을 중점적으로. 그 시각 의무실에서 진우는 약품 재고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약물의 수량이 맞지 않았어요. 그는 재빨리 주변을 살피고는 서랍 깊숙이 서류를 숨겼습니다. 미경의 방에서는 벽난로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어떤 사진 앞에서 멈췄어요. 젊은 시절의 정우와 한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경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 사진을 벽난로 속에 던졌습니다. 양평 펜션에서 민호는 짐을 다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또 가야 하나? 네, 회장님. 여기도 곧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언가가 떠오른 듯 민호의 팔을 잡았어요. 민호야, 내 서재. 서재에 중요한 게 있어. 비밀 금고에. 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대의 차량이 펜션으로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SUV 서너 대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뒷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민호는 정호를 부축해 펜션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울창한 숲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보로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차량들이 펜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설 경비원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그 중에는 상훈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경비원들과 달리 뒤편 숲 쪽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저쪽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상훈은 일부러 다른 방향을 가리키며 경비원들을 그쪽으로 유도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숲속을 헤매던 민호와 정호는 가파른 언덕을 만났습니다. 정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어요. 미안하다. 더는 못 가겠어. 민호는 정호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언덕을 올랐어요. 1시간쯤 산을 헤맸을까요? 민호는 작은 산장을 발견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창문을 깨고 들어갔어요. 정호를 안전한 곳에 눕히고 민호는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하영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빠,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누군가 의료 기록을 조작하려고 해. 그리고 미경 여사가 뭔가를 태우고 있었대. 민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 조심해서. 우리는 안전해. 정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진실을 알아야겠어. 누가 날 해치려 했는지. 그리고 왜. 민호는 정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단순히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안 되었어요.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산장에서 밤을 보낸 민호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숲은 여전히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정호는 간이 침대에서 고르게 숨 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약물의 영향에서 거의 벗어난 듯 얼굴색이 한결 나아 보였죠. 민호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영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믿을 만한 탐정이 있어. 전직 경찰 출신이야. 한석우라고. 내 환자였는데 은퇴하고 사설 탐정하고 있어. 민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전국적인 수배 상황에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오전 8시, 민호는 하영이 알려준 번호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굵직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석우입니다. 저는 이하영 간호사가 소개해준 사람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석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박민호 씨군요. 하영이한테 대충 들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민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회장 정호가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계속 있을 순 없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나만 아는 안전가옥이 있으니 그곳에서 보도록 하지. 민호는 다시 회장님을 모시고 이동했습니다. 4시간 후 낡은 승용차 한 대가 시골의 작은 집 앞에 멈췄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어요. 단정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전직 경찰다운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주변을 살피며 산장으로 들어왔죠. 한석우입니다. 하영이가 많이 부탁하더군요. 민호는 석우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정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석우는 정호를 보자 깜짝 놀랐어요. 김정호 회장님이 정말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정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석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먼저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다음 1시간 동안 민호와 정호는 저택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약물 과다 투여, 의식 혼미 상태, 그리고 극적인 탈출까지. 서구는 수첩에 꼼꼼히 기록하며 가끔씩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회장님, 쓰러지시기 전에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평소와 다른 사람을 만났다거나. 정호는 이마를 짚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혔어요. 그날 아침, 준석이가 뭔가 서류를 가져왔었어. 그리고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떠올리려 애쓰는 듯 했어요. 그리고 커피를 마셨어. 준석이가 직접 타준 커피를. 서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펜을 멈추고 정호를 바라봤어요. 평소에도 아드님이 커피를 타드렸나요? 아니, 처음이었지. 그날따라 유난히 살갑게 굴었어. 민호와 서구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첫 번째 단서가 나온 것이었죠. 서구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태상그룹 저택의 도면을 화면에 띄웠어요. 제가 미리 조사를 좀 했습니다. 저택 구조와 CCTV 배치도예요. 보시면 회장님 방으로 가는 길은 3군데입니다. 정문 계단, 직원용 계단, 그리고 비상 계단. 민호는 도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5년간 드나들던 곳이었지만 이렇게 분석적으로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CCTV 사각지대가 여기 있네요. 맞습니다. 회장님 방 앞 복도 끝부분. 누군가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피해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죠. 정호가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맞아. 그 복도 끝에 있는 창고. 거기엔 오래된 가구들을 보관하는데 최근에 누군가 드나든 흔적이 있었어. 서구는 재빨리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이를 꺼내 용의자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께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족으로는 김준석 부회장, 장미경 여사, 그리고 직원으로는 박진우 주치의, 최상훈 경호실장, 이동현 비서실장. 명단을 작성하면서 서구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용의자들이 모두 회장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각자의 동기를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김준석 부회장의 경우 상속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잠깐. 정호가 서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준석이는 내 아들이야. 양아들이지만 35년을 함께했지. 서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해야 합니다.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영이었어요. 오빠, 큰일 났어. 박진우 의사가 갑자기 사표 냈어. 그리고 짐 싸서 나가는 거 봤어. 민호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서구도 집중해서 들었어요. 혹시 어디로 가는지 들었어? 몰라. 근데 되게 초조해 보였어. 그리고 약품 보관실에서 뭔가를 몰래 가져가는 것도 봤어. 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하영 씨, 한서구입니다. 그 의사가 가져간 게 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신경안정제랑. 잠깐 확인해 볼게. 잠시 후 하영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헐, 이거 치사량에 가까운 양이야. 이걸 왜 가져갔지? 민호와 서구, 정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진우가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일 수도, 아니면 누군가를 입막음하려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서구는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박진우를 추적해야 합니다. 하영 씨, 그 사람 차량 번호 아시나요? 하영이 차량 번호를 불러주자
서구는 곧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도 경찰 내부에 연줄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나야. 차량 한 대 추적 좀 부탁해. 아니,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고맙다. 전화를 끊은 서구가 돌아봤습니다. 일단 박진우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용의자들도 조사해야 해요. 정우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을 해치려 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 하나라는 사실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장님, 아까 서재에 비밀 금고 얘기하셨는데 정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거기에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과거의 아주 오래된 일들에 관한. 민호는 정우의 표정에서 무언가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비밀이 이번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서구는 조사 계획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우선 박진우를 찾고 동시에 저택 내부 상황을 계속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비밀 금고의 내용도 확인해야겠네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배 중이라 움직이기 어려운데 제가 직접 움직이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안전하게 계세요. 하영 씨가 내부에서 도와줄 겁니다. 서구가 떠난 후 안전가옥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민호는 그런 회장님을 걱정스럽게 지켜봤어요.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앞으로 밝혀질 것들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한서구가 떠난 지 2시간이 지났지만 정우는 여전히 거실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가 30년 전 몰래 마련해둔 은신처였어요.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것 같아 준비했던 곳인데 정작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죠. 민호는 부엌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며 정우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의 어깨가 유난히 축 처져 보였어요. 무거운 비밀을 짊어진 사람처럼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뭔가 드셔야 합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민호야, 내가 평생 숨겨온 이야기가 있어. 민호는 준비한 죽을 상에 놓고 정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것 같았어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을 시작했어요. 45년 전, 내가 27살이었을 때야. 태상건설을 막 시작했을 무렵이었지. 정우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아픔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정미라라는 여직원이 있었어. 내 첫 비서였지. 똑똑하고 성실했고 아름다웠어. 정미라. 정우가 악몽 속에서 부르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민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우리는 사랑했어. 진심으로. 하지만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2세의 노인이 되어서도 잊을 수 없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부모님이 반대하셨어. 사업을 키우려면 배경이 든든한 집안과 결혼해야 한다고. 그래서 지금의 아내인 미경이와 정우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그의 얼굴에 가득했어요.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서구였어요. 박민호 씨, 박진우를 찾았습니다. 부산행 KTX를 탔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게 서구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상훈도 같은 시간에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따로 움직였지만 목적지가 같아요. 민호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부산으로 향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었어요. 계속 추적 중입니다. 그리고 저택 쪽 소식인데요. 장미경 여사가 며칠 전부터 서재를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재의 비밀 금고를 떠올린 듯 했어요. 전화를 끊은 민호는 정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어요. 부산. 거기엔 내가 숨겨둔 또 다른 서류들이 있어. 어떤 서류입니까?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미라와 관련된, 그리고 준석이의 입양 서류들. 민호는 놀라서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준석의 입양 서류가 왜 비밀리에 보관되어 있는 것일까요? 한편 서울의 태상그룹 저택에서는 하영이 조심스럽게 의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급히 떠난 후 약품 보관실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하영은 빠진 약품들을 확인하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때 누군가 의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미경이었어요. 평소의 우아한 모습과 달리 다소 초조해 보였습니다. 이 간호사, 혹시 박 의사가 어디로 갔는지 아나요?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정말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숨기는 건가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흘렀습니다. 하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모릅니다, 사모님. 갑자기 사표만 내고 가셨어요. 미경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하영을 훑어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모든 게 틀어지고 있어. 하영은 미경이 사라진 후 급히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미경 여사가 뭔가 불안해해. 박진우 행방 물어봤어. 그리고 아까 서재에서 뭔가 태우는 냄새가 났어. 부산의 한 낡은 모텔. 박진우는 초조한 표정으로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병원에서 가져온 약품들이 가득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상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는 체인을 건 채 문을 살짝 열었어요. 왜 갑자기 부산까지? 들어가서 얘기하자. 두 사람은 방 안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상훈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박 의사,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모르겠어요. 회장님이 살아계신 이상. 그래서 이 약들을 가져온 건가? 상훈이 가방 속 약품들을 가리켰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다시 안전가옥. 한서구가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부산 해운대 근처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녹음기를 설치했으니 곧 대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민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녹음 파일을 기다렸습니다. 정호는 여전히 과거의 기억에 잠겨 있었어요. 민호야, 내가 정미라와 헤어진 후 그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 민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비밀이 밝혀지려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나는 미경과 결혼했고 정미라는 사라졌어. 그리고 3년 후 나는 암에 걸렸지.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항암 치료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어. 그래서 준석이를 입양했지. 하지만 정호는 말을 멈추고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서구의 전화가 왔습니다. 긴급한 목소리였어요. 큰일입니다. 박진우와 최상훈의 대화를 들었는데 그들이 김준석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민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드디어 범인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장미경 여사도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녀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정호가 전화기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미경이가? 네, 회장님. 녹음을 들어보니 장미경 여사가 모든 계획을 세웠고 김준석 부회장은 실행을 맡았다고 합니다. 정우는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35년을 함께한 아내가 그리고 아들처럼 키운 준석이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이었어요. 민호는 쓰러질 듯한 정우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의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진정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의 아픔이 그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었어요. 서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서류가 있다고 하는데 정미라라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의 비밀이 현재의 음모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45년 전 헤어진 한 여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안정가옥의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내와 양아들의 배신이라는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채 소파에 무너져 있었어요. 민호는 회장님께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곁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일단 진정하시고 한 탐정님이 더 자세한 정보를 보내올 거예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무언가 결심한 듯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민호야, 내가 아까 정미라 얘기를 했지? 사실 더 들려줄 게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라라는 이름이 이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이 자신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후회가 묻어났어요. 정미라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여자였어. 우리는 정말 사랑했지.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정우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5년이 지났지만 그 아픔은 여전히 생생한 듯 했어요. 헤어진 후 5년쯤 지났을까? 그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어. 교통사고였다고. 민호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이름은 정미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서구였어요. 박민호 씨,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박진우가 소지한 서류 중에 1980년대 병원 기록이 있었어요. 정미라라는 여성의 출산 기록인데 민호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정우도 귀를 기울였어요. 출산 날짜가 1980년 3월 15일이네요.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호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정우가 갑자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회장 정우는 문득 운전기사 박민호가 처음부터 친근하게 느껴졌던 이유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지나치게 많이 닮아 있었다는 사실. 지난 15년간 박민호가 아들처럼 편하게 느껴졌던 것이 혹시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민호야, 너희 엄마도 혼자 너 키우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지? 내 생일이 3월 15일 아니었나? 태어난 게 몇 년도지? 1980년 3월 15일입니다. 회장님.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팔을 잡았어요. 그럴 리가. 하지만 혹시. 한서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이 기록을 왜 박진우가 가지고 있었냐는 겁니다.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민호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의 눈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민호야, 내 어머니 성함이 뭐였지? 박영순이었습니다.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정우는 실망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 민호는 놀라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왜 그런 제안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우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회장님. 그러죠. 한편 서울의 태상그룹 저택에서는 하영이 비밀리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무실 컴퓨터로 의료 기록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정호의 최근 혈액 검사 결과가 조작된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영은 재빨리 원본 파일을 복사해 자신의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황급히 화면을 닫고 평소처럼 약품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어요. 이 간호사, 혹시 아버지 건강기록 원본이 어디 있는지 아나요? 하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의무실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준석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영을 훑어봤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요. 열쇠는 박 의사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은 없으시잖아요. 준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의무실을 나갔어요. 하영은 그가 사라진 후 민호에게 급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준석이 회장님 의료 기록 찾고 있어. 뭔가 숨기려는 것 같아. 부산의 모텔에서는 박진우와 최상훈이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서구가 몰래 설치한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회장님이 살아계신 이상. 진우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없애야 해. 내가 가진 서류들, 특히 그 출산 기록 말이야. 상훈의 말에 진우가 놀란 듯 했습니다. 그걸 왜? 그건 장미경 여사가. 조용히 해. 벽에도 귀가 있어.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분명했어요. 정미라의 출산 기록이 이 사건의 중요한 열쇠였던 것입니다. 안전가옥에서 민호와 정호는 간이 DNA 검사 키트를 사용했습니다. 하영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묘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민호야, 만약, 정말 만약에 내가, 정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45년 만에 잃어버린 사랑의 흔적을 찾을 수도 있다는 희망과 그것이 또 다른 환상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민호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왜 회장님이 자신과 DNA 검사를 하려는지, 왜 정미라라는 여인의 이야기에 자신이 연결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간절한 눈빛을 보면 무언가 중요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영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혹시 정미라라는 이름 알아? 민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모가 그 이름을 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그게 오빠네 엄마 원래 이름이래. 개명하기 전 이름이 정미라였대. 민호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정우가 말한 정미라가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우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정우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창백한 얼굴을 본 정호도 무언가 느낀 듯 했어요. 정미라가 제 어머니였습니다. 개명 전 이름이.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한 것이었어요. 안정가옥의 거실은 눈물과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우와 민호는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45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만난 부자의 첫 대면이었습니다. 정우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고 민호도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지 못했죠. 민호야. 아니, 아들아. 정우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정미라의 아들이 바로 옆에서 15년간 자신을 모셔온 운전기사였다니.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잔인하면서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민호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고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있었고 그것도 바로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태산그룹 회장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니. 그때 한서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두 사람의 감동적인 순간을 깨뜨리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회장님, 죄송하지만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준석 부회장이 범인으로 보입니다. 정우는 몸을 떨었습니다. 양아들로 35년을 키워온 준석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민호가 대신 물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닌 회장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어요. 김준석이 박진우와 최상훈에게 거액을 송금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남아 있었어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김준석이 두 사람에게 회장을 계속 의식불명 상태로 유지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에요.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런 상태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형제나 다름없이 지낸 준석이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서울의 태산그룹 본사 빌딩. 준석은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된 후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이곳을 차지했지만 그의 표정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책상 위의 서류들을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에 숨겨둔 거야? 준석이 중얼거리는 순간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 뒤로 한서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준석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경찰은 준석에게 수갑을 채우며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과 녹음 파일이었어요. 준석은 증거를 보고도 부인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의 모텔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우와 최상훈이 체포되는 순간이었어요. 진우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김준석 부회장이 돈을 주면서 회장님께 약을 투여하라고. 상훈도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맞습니다. 저도 매수당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해치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잠시 의식을 잃게만. 경찰은 두 사람을 연행하며 더 자세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전가옥에서 정우와 민호는 한서구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서구는 노트북을 펼쳐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김준석이 1년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회장님 서재를 자주 드나들었고 특히 비밀 금고 근처를 서성였다고 하네요. 정호가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습니다. 1년 전, 그때 내가 정미라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어. 오래된 기억들, 그녀와의 추억들을 정리해서 서재 금고에 보관했지. 민호가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에야 서로가 부자임을 알게 된 두 사람에게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3년 전 너를 운전기사로 채용할 때부터 이상하게 느꼈어. 내 얼굴이 젊었을 때의 나를 너무 닮았거든. 정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3년간 혹시나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확신할 수 없어서 그저 곁에 두고만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정미라에 대해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어. 나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을 낳았다는 것까지 알아냈지. 정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바랐지만 섣불리 확인하기가 두려웠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서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준석이 1년 전 회장님 몰래 DNA 검사를 의뢰한 기록이 있더군요. 회장님과 박민호 씨의 샘플로요. 민호와 정호가 동시에 서구를 바라봤습니다. 준석이 그들보다 먼저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아마 김준석이 회장님의 조사 자료를 보고 의심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래 확인한 후 자신의 상속권이 위태롭다고 느꼈겠죠.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위험에 빠진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준석에 대한 분노도 컸습니다. 그때 하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김준석 부회장이 체포됐어. 지금 저택 난리 났어. 그런데 이상한 게 민호는 긴장하며 다음 메시지를 기다렸습니다. 미경 여사가 너무 침착해. 마치 예상했던 것처럼. 그리고 방에서 뭔가 계속 태우고 있어. 민호와 정호, 서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석이 체포됐지만 아직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미경의 이상한 행동은 또 다른 비밀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 준석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자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송금 기록을 설명해 주시죠. 박진우와 최상훈에게 왜 거액을 보냈습니까? 준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호사를 요구했지만 이미 상황은 불리했어요. 저 혼자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관련 없어요. 형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혼자 했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혼자 계획한 겁니까? 다른 공범은 없고요? 준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혼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준석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더 큰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안전가옥으로 돌아와 보면 정호는 민호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부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어색한 기운이 흘렀어요. 15년간 주종 관계였던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이제야 너를 찾아서.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 회장님, 아직 아버지라는 호칭이 입에 붙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시간이 필요하겠지. 나도 그래. 하지만 정말 다행이야. 내가 살아있어서, 내 곁에 있어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45년 만의 만남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아직 밝혀야 할 진실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에서 준석의 신문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그가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집요하게 추궁했어요. 준석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준석 씨, 정말 혼자 계획한 게 맞습니까? 이런 일을 혼자서 실행하기엔 너무 치밀한데요. 준석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한편 한서구는 태산그룹 저택 주변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택 인근의 CCTV를 확인하던 중 흥미로운 장면을 발견했어요. 1년 전부터 준석과 미경이 정기적으로 저택 외부의 한 카페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서구는 즉시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카페 주인은 두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그 모자분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오셨어요. 항상 구석자리에 앉아서 뭔가 심각한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서구는 카페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미경과 준석은 서류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상의하고 있었어요. 특히 미경이 주도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습니다. 안전가옥에서는 정우와 민호가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미 정미라가 민호의 어머니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공식적인 친자 확인이 필요했어요. 정우는 불안한 듯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민호는 그런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회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모든 게 잘 풀릴 겁니다. 정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민호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 아팠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15년간 주종 관계였던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하영에게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지금 저택에 한 탐정님이 왔어. 뭔가 중요한 걸 발견했대. 그런데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 여사가 갑자기 사라졌어. 방에 있던 짐도 다 없어졌고 민호와 정우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경이 도주했다는 것은 그녀에게 숨길 것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서구가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미경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벽난로 속에는 급하게 태우다 남은 서류 조각들이 있었어요. 서구는 조심스럽게 그 잔해들을 수거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아직 읽을 수 있는 상태였죠. 이건 재산 분할 계획서? 서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에는 정호 사후 모든 재산을 미경이 독차지하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준석에게는 명목상의 지분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자신이 차지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거기에는 박민호 제거 계획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미경은 민호가 정호에 친아들일 가능성을 일찍부터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준석에게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의 미경과의 만남, 그리고 재산 분할 계획서. 준석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장미경 여사와 함께 계획한 거 맞죠? 준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어요. 어머니가 모든 걸 계획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간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였지만 결국 그들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비참했어요. 1년 전 제가 아버지 서재에서 정미라 관련 자료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박민호가 아버지의 친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어서
몰래 DNA 검사를 했죠. 형사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준석은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듯 했어요.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니, 의심하고 계셨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한다고. 안전가옥에서 서구의 보고를 들은 정호는 충격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35년을 함께한 아내가 자신을 그렇게 철저히 이용하고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미경이가 정말로. 민호는 아버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정호는 민호가 처음으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신의 아픔보다 아들을 되찾은 기쁨이 더 컸어요. 경찰은 전국에 미경의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치밀하게 도주를 준비했던 것 같았어요. 해외 계좌로 거액을 이체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위조 여권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미경은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홍콩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당당한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바쳐 태산그룹을 키웠는데 남편의 숨겨둔 자식에게 모든 걸 빼앗길 순 없었어요. 미경의 차가운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한 태도였어요. 법원에서는 민호와 정호의 DNA 검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99.9%의 확률로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어요. 정호는 회사 관계자들을 모아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45년 전 정미라와의 사랑, 그리고 운명적으로 다시 만난 아들 민호의 이야기. 많은 이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45년 동안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다시 기회를 주었어요. 이제부터 민호와 함께 새로운 태산그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호도 아버지 옆에 서서 각오를 밝혔습니다. 저도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했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도와 올바른 기업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뜻이기도 할 거라 믿어요. 미경과 준석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두 사람의 죄는 부인할 수 없었어요. 특히 미경이 주도적으로 모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녀에게는 더 무거운 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경과 준석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방청석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자리를 채웠고 맨 앞줄에는 정호와 민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도도한 표정을 잃지 않았지만 수개월간의 구속 생활로 한때의 우아함은 사라진 상태였어요. 반면 준석은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장미경에게 살인미수 및 재산 편취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경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예상했다는 듯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죠. 피고인은 35년간 피해자의 배우자로 살면서도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심지어 피해자의 친아들까지 제거하려 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은 이어서 준석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준석은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서 있었어요.
피고인 김준석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피해자인 양아버지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자백을 참작했습니다. 준석은 판결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정우를 향해 깊이 머리를 숙였어요.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35년을 아들로 키운 정이 있었기에 준석의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죄는 죄였습니다. 일주일 후 박진우와 최상훈의 재판도 열렸습니다. 법정에 선 진우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한때 의사로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던 그가 돈에 눈이 멀어 환자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습니다. 피고인 박진우에게 의료법 위반 및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아울러 의사 면허를 영구 박탈합니다. 진우는 선고를 듣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의사 면허 박탈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상훈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판결을 기다렸어요. 피고인 최상훈은 협박에 의한 범행이었고 자백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상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나마 다른 이들보다는 가벼운 형량이었지만 경호원으로서의 자격은 영원히 잃게 되었어요. 재판이 모두 끝난 후 태상그룹은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민호를 부회장에 임명하고 경영 전반에 걸친 쇄신을 단행했어요. 미경과 준석이 부당하게 차지하려 했던 재산들은 모두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미경이 해외로 빼돌리려 했던 자금들도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가 드러났어요. 10년 전부터 조금씩 빼돌린 회사 자금이 수백억 원에 달했던 것입니다. 민호는 부회장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운전기사였던 자신이 이제는 대기업의 후계자가 되었으니까요. 민호야.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어요. 네, 아버지. 민호도 이제는 편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회사의 미래를 논의했어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해.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말이야. 정우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경은 교도소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면회 온 기자에게 그녀는 여전히 당당하게 말했어요. 후회는 없어요. 내 인생을 바쳐 이룬 것들을 왜 남의 자식에게 줘야 합니까? 그녀의 인터뷰가 보도되자 더 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준석은 교도소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는 정우에게 편지를 보내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35년간 키워주신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형기를 마치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정우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미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양아들. 하지만 언젠가는 화해할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태상그룹은 민호의 주도로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했어요. 특히 미경과 준석에게 협력했던 임직원들을 모두 해임하고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했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던 문화가 수평적이고 개방적으로 바뀌었어요. 직원들은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은 이제 태상그룹 의료재단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민호의 외사촌 동생이자
이번 사건의 숨은 공로자였던 그녀에게 정호가 특별히 제안한 자리였어요. 하영아, 내가 없었다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 위험했을 거야. 민호가 고마움을 표현하자 하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가 아버지 찾은 게 제일 기뻐.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 한석우도 태산그룹의 보안 고문으로 영입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었어요. 6개월이 지난 후 태산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업 이미지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정호는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옆에는 민호가 서 있었어요. 민호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민호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45년의 아픔과 배신을 딛고 이제는 진정한 부자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해 12월의 어느 날 서울 용산의 한 추모공원.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가운데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우와 민호가 주최한 정미라 추모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45년 만에 공식적으로 그녀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정우는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정미라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45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는 한 여인을 기리고자 합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숨죽이고 들었어요. 정미라. 그녀는 제 인생의 첫사랑이었고 제 아들 민호의 어머니입니다.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인 민호를 통해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민호도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평생 얼굴도 모르고 살았던 어머니를 이제야 제대로 추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추모식이 끝난 후 정우와 민호는 정미라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모 부부가 모셔둔 작은 묘지였지만 이제는 태산그룹에서 마련한 아름다운 묘역으로 이장될 예정이었어요. 어머니, 저 민호예요. 이제야 찾아뵙게 되어 죄송해요. 민호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호도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어요. 미라야, 미안해. 너무 늦었지? 하지만 우리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두 부자는 한참 동안 묘비 앞에서 울었습니다. 45년의 한과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한 달 후 태산그룹 대강당에서는 민호의 공식 후계자 선언식이 열렸습니다. 전 임직원과 주요 거래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우는 민호에게 회사의 미래를 맡겼어요. 박민호 부회장은 제 친아들이자 태산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저는 그에게 경영권을 순차적으로 이양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민호는 단상에 올라 각오를 밝혔어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버지가 일궈온 태산그룹을 더욱 발전시켜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날 민호는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정미라 재단 설립이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을 통해 소외계층 아동들의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정미라 재단은 연간 100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장학금 지원, 방과 후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이 계획되었어요. 이듬해 봄 태산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서는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성을 이어받은 김민호와 그의 비서 서은진의 결혼식이었어요. 은진은 민호가 부회장이 된 후 새로 채용한 비서로 성실하고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관계였지만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으며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어느새 사랑으로 발전했죠. 무엇보다 은지는 민호의 복잡한 가족사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이해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정우가 주례를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와 함께 묘한 감회가 어려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니 45년 전이 떠오릅니다. 저도 한때 사랑하는 여성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집안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하지만 민호와 은진 씨는 그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부회장과 비서로 만났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시켰죠. 어쩌면 이것도 운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미라와의 못 이룬 사랑이 아들 세대에서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은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정미라를 떠올리게 했어요. 명문대 출신이지만 겸손하고 무엇보다 민호의 복잡한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민호의 이모 부부와 외사촌 동생 하영도 참석해 축복을 보냈습니다. 한서구는 민호의 들러리를 섰습니다. 하영은 신부 들러리로 나섰는데 그녀는 진심으로 오빠의 결혼을 축복했어요. 오빠, 은진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꼭 행복해. 이제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된 서구도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민호 씨, 아니, 이제는 민호라고 불러도 되겠네. 정말 축하해. 은진 씨도 축하드려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려.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정호는 은진에게 특별히 다가갔습니다. 은진아, 민호를 잘 부탁해. 넌 정말 누군가를 많이 닮았구나. 정호의 눈에는 그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은진의 선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젊은 시절의 정미라를 떠올리게 했던 것이었어요. 물론 얼굴이 닮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맑고 순수한 영혼이 정미라와 같았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었지만 아들이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 정미라의 그림자를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정호는 은진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애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정호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내년에 회장직에서 물러나 민호에게 완전히 경영을 맡길 예정입니다. 저는 정미라 재단 이사장으로서 남은 인생을 봉사에 바치려 합니다. 모두가 놀랐지만 민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충분히 상의한 결정이었어요. 태상그룹은 민호의 경영 아래 더욱 발전했습니다. 투명 경영과 윤리 경영을 실천하며 업계의 모범이 되었어요. 특히 직원 복지와 사회 공헌 활동에 힘써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정미라 재단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 해에만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고 많은 기업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정호는 재단 일에 열정을 쏟으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은진도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시아버지를 도왔어요. 준석은 모범수로 형기를 단축받아 8년 만에 출소했습니다. 준석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고 정호는 준석을 안아주었지만 과거의 부자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준석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지만 가끔 정호를 찾아와 안부를 전했어요. 미경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면회조차 거부하며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살았어요. 정호는 가끔 그녀를 생각했지만 이제는 연민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민호와 은진의 아들 정우가
5살이 되었습니다. 정우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어요. 정우는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정우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87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정미라를 떠올릴 때면 여전히 반짝였어요. 내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분이셨단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 민호와 은진도 옆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는 태상그룹 회장이 된 민호도 아내가 된 은진도 여전히 아버지를 공경했어요. 은진은 시아버지의 첫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도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정미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영은 태상그룹 의료재단의 핵심 간부로 성장해 어린이 병원 건립 사업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미라와의 사랑은 비록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민호라는 결실을 맺었고 이제는 손자 정우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50년 만에 완성된 사랑이었습니다. 미라야, 우리 잘했지? 우리 아들, 며느리 은진, 손자 정우. 모두 행복해. 고마워. 정우의 속삭임이 봄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어딘가에서 정미라도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어요.